음,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 유현은 교수님 연구실에 이번에 우수 논문 선정된 김용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수상한 우수 논문이 제 학술 논문이 아니고 학위 논문을 가지고 이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좀 이렇게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학위 논문의 주제는 이제 광합성 에너지 하베스팅을 저는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이 광합성 에너지 하베스팅을 좀 더 이제 높은 효율로 하기 위해서 이제 실리콘을 이용한 나노 전극 어레이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플라즈몬 현상을 적용을 해서 이제 광합성 전자 추출의 능률을 높이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순서는 뭐 여러 가지 순서로 진행될 텐데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기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광합성 에너지 하베스팅은 이제 어떤 컨셉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으로부터 변환되는 에너지를 100%라고 했을 때 그중에 이제 한 73% 이상의 에너지가 식물 성장에 사용되고, 그다음에 이제 27% 미만의 에너지가 식물이 다 자란 뒤에 식물 내부에 이제 탄수화물의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 자란 식물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은 이 저장된 탄수화물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태양광을 100%다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광합성 에너지를 직접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 광합성 단계에서 에너지를 추출하게 되면 좀 더 높은 에너지 포텐셜, 그러니까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컨셉으로 광합성 에너지 하베스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광합성 에너지 하베스팅은 이제 광합성에서 발생하는 전자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식물 세포 안에 이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체가 있고, 엽록체 안에 또 이 광합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이제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을 자세히 보면 이제 포토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광계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이 광 두 가지의 이제 광계가 있고, 이 광계, 그러니까 포토 시스템 2가 이제 실제로 광합성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 시스템 2에서 이제 물을 분해를 해서요, 산소, 프로톤을 발생을 시키고 이제 빛을 받은 다음에 이 전자, 이제 고에너지의 전자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이 고에너지의 전자를 이제 가만 놔두면 이제 쭉 흘러가가지고 식물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를 합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 이제 요 광합성 에너지 하베스팅의 기본은 요 전자가 소모되기 전에 이제 외부의 어떤 전극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제 추출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런 컨셉으로 에너지 하베스팅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여러 가지 이제 인자들을 이용한 광합성 에너지 전자 하베스팅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고요. 이제 뭐 각각 뭐 포토 시스템만 따로 추출해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살아있는 식물 세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각각이 다 조금 각각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플랫폼의 형상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아니면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데ን시티의 차이가 조금씩 발생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논문의 흐름은 이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살아있는 식물 세포에서 이제 광합성 전자를 하베스팅을 하는 거를 처음에 시도를 했었고요.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은 양의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식물 세포 안에 있는 틸라코이드 막을 이용을 하게 되었고, 틸라코이드 막에 이제 전자를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이제 플라즈몬 현상까지 적용을 시켜서 이제 그런 식으로 광합성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처음에 했던 논문들, 연구들은 어떤 거냐면, 이제 기존에 식물 세포 하나를 어떤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에 이제 트래핑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미세 전극을 찔러 넣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광합성 에너지를 추출한 연구가 발표된 바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추출할 수 있는 전자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전류의 양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도를 했던 게 이제 실리콘 베이스의 기판에 한 3 곱하기 3 정도 되는 나노 전극 어레이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세포를 여러 개를 꼽는 방식으로 이런 광합성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을 스케일업 하고자 처음에 시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실리콘 가공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패터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노 전극 어레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실리카 나노스피어를 이용을 한 나노스피어 리소그라피라는 공정을 이용을 했습니다. 나노스피어 리소그라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그 실리콘 그 좀 이렇게 긴 구조를 가진 실리콘 구조를 제작을 할 때 쓰는 이제 DRI 공정을 이용을 해서 실리콘 전극을 제작을 하고 그 위에 뭐 전극층을 입힌다든지 전열층을 입힌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전극 어뢰를 제작을 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실제 이미지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제작된 전극에 우리가 그 살아있는 식물 세포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삽입을 한 다음에 이제 빛을 주면서 광합성 전류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최초로 이제 하나의 세포를 삽입을 했을 때 이제 빛을 주기 전과 후에 발생하는 커런트의 양상을 비교했을 때 한 개 정도, 한 개에서 한 1피코암페어 정도의 이제 광합성 전자가 발생을 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제 1피코암페어라고 하면 10-12승 암페어. 굉장히 작은 양이죠. 이제 그 정도의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쨌든 그 전극 어레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매뉴얼로 삽입을 했을 때 최대 3개까지 삽입을 한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3개까지 삽입을 했을 때 이제 하나의 삽입된 하나의 세포에서 0.5 피코암페어, 3개까지 했을 때 1.5 피코암페어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걸 봐서 이제 삽입되는 개수만큼 우리가 스케일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고, 뭐 부차적인 이제 데이터들은 좀 패스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포 하나를 우리가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매뉴얼로 삽입을 하기 때문에 세포 하나를 하나하나를 삽입하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뭐 빠르면 10분, 뭐 길게는 막 3, 40분까지도 걸리니까 세포 하나 삽입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고 그다음에 세포 하나에서 뭐 끽해봐야 1피코암페어, 0.5피코암페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매뉴얼로 삽입을 안만 해봐야 뭐 많이 꼽아봐 10개 이렇게 꼽을 텐데 그렇게 해봐야 전류의 수준이 피코암페어 수준이다. 이걸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조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포를 하나하나 꼽는 방법 대신에 이제 좀 더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는 나노 전극 어뢰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또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는 세포를 이제 삽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수의 세포가 동시에 삽입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극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덴스한 나노 전극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노 리소그라피나 DRI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그 패턴된 메탈 필름을 가지고 이런 그 실리콘 하이 에스펙트 레이쇼의 실리콘 그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이 메탈 어시스티드 케미컬 애칭이라고 해서 이제 맥애칭이라고 하는 공정인데 이제 요 공정을 사용을 해서 이제 전극 구조를 제작을 했고요. 전극의 이제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서 실리콘 옥시데이션과 그다음에 옥사이드 애칭 공정을 통해서 이제 그 기둥을 조금 더 샤프하게 만들어서 좀 이제 식물 세포 안으로 삽입되기 용이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전극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전극 사진이고 이렇게 제작된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한 6에서 8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요. 이제 그 팁 전극의 팁 두께 같은 경우에는 한 300나노미터 미만, 보통 한 280나노 정도 나오는데 이제 그 정도로 제작을 했고 제작된 전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cm 바이 1cm, 그러니까 1 바이 1 그 스퀘어 센티미터 안에 이제 빽빽하게 차 있는 정도로 전극을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그 식물 세포를 좀 많이 삽입을 하기 위해서 식물 세포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어떤 폴리머 필름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겔 중의 일종인 알지네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세포 필름을 제작을 했는데 이제 뭐 간단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세포 필름을 얇게 만들어서 이제 컴포컬 이미지를 형광 이미지를 찍어봤을 때 이제 아주 세포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얘를 단순하게 나노 전극 위에 올리고 이제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세포를 삽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삽입된 세포들이 뭐 얼마나 잘 들어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삽입된 세포에서 이제 또 전류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제 전류를 잘 측정을 해봤고 이제 세포가 삽입되기 전에는 어떤 짓을 해도 이제 커런트가 안 나오다가 세포가 삽입된 후에만 이제 그 빛에 반응해서 전류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해서 세포 삽입이 잘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걸로 측정을 해봤을 때 뭐 오래 본 것도 오래 본 거지만 한 일주일까지 이제 전류가 그 감소 없이 발생하는 걸 확인해서 뭐 세포가 삽입된 뒤에도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대한 100 나노암페어 이상 이제 커런트가 발생되는 거를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세포 하나 꼽았을 때 1피코암페어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100나노암페어까지 이제 커런트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냥 간단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10만 개 이상의 세포가 동시 삽입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세포를 이용한 그 광합성 에너지 하베스팅 디바이스가 조금 더 그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세포를 이용을 하는 거는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틸라코이드 막은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만을 이용을 해서 높은 커런트 덴시티를 이제 얻어내는 게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는 이제 더 높은 에너지 덴시티를 얻고자 세포에서 틸라코이드 막을 별도로 추출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틸라코이드 막을 이용을 해서 그 전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금 그 재료를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틸라코이드 막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틸라코이드 막을 추출에 사용을 했고, 뭐 이것도 이용을 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문들이 있었고, 이제 최근에는 틸라코이드 막들을 이용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틸라코이드 막에서 이제 발생하는 광합성 전자의 양을 조금 더 증폭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 플라즈몬 입자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그러니까 플라즈몬 입자를 이용한 에너지 전달, 플라즈몬 레저넌스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이제 현상을 이용을 해서 그 저기 틸라코이드 막 안에 있는 광합성 그 단백질들한테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고, 이제 그에 따라서 더 많은 광합성 전자가 발생시키게 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이제 더 많은 광합 전자를 추출을 하려고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광합성에 사용되는 그 파장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랑 알맞는 나노 입자를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플라즈몬 현상을 일으킨 나노 입자를 선택을 하고, 그거를 틸라코이드 표면에 잘 부착시키기 위해서 이 별도의 연결 분자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틸라코이드 표면에 입자들이 잘 들러붙을 수 있게 제작을 했고, 이 연결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성분들을 고를 수가 있는데, 한쪽은 당연히 이제 제가 선택한 나노 입자랑 잘 붙어야 되고, 한쪽은 틸라코이드 표면에 잘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자랑 틸라코이드 간의 거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중간에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녀석을 선택을 했고요. 뭐 자세한 스펙은 뭐 이제 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뭐 TEM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저기 뭐야 엑스패스 분석이나 셈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나노 입자가 틸라코에 잘 붙어 있는지, 나노 입자가 잘 코팅이 됐는지 이런 걸 잘 확인을 했고, 실제로 광합성 전류를 측정을 했을 때 이제 나노 입자가 없는 것에 비교해서 나노 입자를 이제 붙였을 때 한 4배 이상 광합성 전자가 향상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식물 광합성에 사용되는 그 파장대가 보통 450나노, 그다음에 680나노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680나노에서 그 플라즈마 현상을 발생시키는 입자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광원을 바꿔가면서 이제 어떤 광원을 썼을 때 그 추출되는 광합성 전류의 양이 향상이 되느냐를 확인을 했을 때 이제 680나노 대역에 해당하는 빨간색 빛을 줬을 때만 광합성 전자가 그 플라즈몬 입자에 의해서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파라미터 스터디 했고, 뭐 누메리컬 시뮬레이션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그 플라즈몬 나노 입자를 사용을 해서 이제 광합성 전류 측정 시스템을 구성을 했을 때 입자가 없을 때보다 입자를 적용을 했을 때 4.3배 정도 이제 광합성 전류가 증가를 했고, 그 양이 한 500 나노암페어 퍼 스퀘어 센티미터 정도 수준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약간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공학적인 접근법인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틸라코이드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구성을 하면 이제 걔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약간 그 전지의 형상을 띄게 제작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지 셀 중에서도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셀이라고 전기화학 전지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 전기화학 전지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들을 조금 했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런 그 전기화학적인 기초 지식에 의해 가지고 뭐 이런 시스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각각의 재료들을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셀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셀은 전극이 2개 있기 때문에 에노드 챔버와 캐소드 챔버가 있고요. 이제 에노드 쪽에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고, 캐소드에는 좀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 PTC 전극을 사용을 해서 이제 셀을 구성을 했고요.
보통 이제 셀의 그 성능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IV 커브를 주로 이제 그려가지고 성능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뭐 빛을 줬을 때 껐을 때 당연히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몬 입자가 적용된 틸라코이드와 적용 안 된 틸라코이드를 또 사용을 했을 때 둘의 성능 차이가 좀 확실하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뭐 둘의 뭐 필 팩터나 아니면 숏서킷 커런트, 그다음에 오픈 서킷 볼티지는 뭐 틸라코이드 썼을 때가 비슷하고, 이제 그런 거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앞서 한 4배 정도 향상이 있었는데, 똑같이 이런 셀을 구성을 했을 때도 이제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 파워나 아니면 최대 커런트 덴시티를 측정을 했을 때 한 4배, 평균적으로 4배 정도 향상이 되는 걸 확인을 해서,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플라즈모 나노 입자에 대한 향상 효과가 셀로 이제 와서 적용을 했을 때도 잘 적응이 되었다. 뭐 이런 연구를 지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뭐 온라인으로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게 될 텐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메일을 주셔도 되고,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